2018 유엔 경제총회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죠. 1964년 창설 이래 개도국을 졸업한 나라가 한국이 최초라고 하니 어깨가 절로 으쓱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제가 먼저 축하를 드릴게요. 올해 상 받으셨죠? 아, 네. 예,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동탁 산업훈장 수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 IT 업계의 현자다 이런 별명이 있던데 예. 마음에 드세요? 아, 그게 사실 굉장히 과분한 얘기인데요. 제가 인터넷 업계로만 치면 걸어 다니는 화석이긴 해요. 아주 화석. 초창기부터 같이 했으니까 나이 많아서 붙인 이름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되게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강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비드19는 한국 사회에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대사건인데요. 한편으로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대환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 뒤늦게 찾아온 성인식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아, 내가 몸이 이렇게 크고 실력이 이렇게 좋았던 거야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된 시기였던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코비드19 사태를 맞아서 정말 너무도 맥없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한국이 뜻밖에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 감염자 수보다 영국의 사망자 수가 더 많을 정도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에서 죽은 미군 수하고 베트남전에서 죽은 미군 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한국말로 노래를 했는데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빌보드 차트 1위를 가요 톱10 주워오듯이 주워오는 겁니다. 되게 이상하죠.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우연스럽게 아카데미상을 받은 줄 알았는데 윤여정 씨가 원래 또 받았어요. 거기다가 K배터리, K조선, K전기차 온갖 곳에서 세계 1위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이게 뭐지? 그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막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게 한편으로 되게 당혹스럽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정말 선진국이 맞는 거야?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당혹스러움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어요. 그 한국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미친 듯한 속도로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문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치거나 빠뜨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사이에 근대를 빠뜨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지름길은 있어도 건너뛰거나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진국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 놓치거나 빠뜨린 것을 채워야죠. 또 하나는 후발 추격국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지만 선진국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잡는 데 유용했던 전략이 그 선진국의 지위를 지키는 데 유용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정답은 바깥에서 주어진다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왜 해야 하나를 물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독일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뭐 내놨지?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밖에서 주어지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만들까? 어떻게 최적화해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학교 교육을 봐도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떻게 왜를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라고 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definition이라고 할 때 정의입니다. define 하다 할 때.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
정의인데 노동 4.0이라는 백서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때 사람들의 노동 조건은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게 노동 4.0이라는 백서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 백서가 녹서가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녹서가 뭐냐면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될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그 질문들을 담은 자료예요. 그 자료를 이름을 녹서라고 하는데 그린북이죠. 얘를 독일 사회 전체에 뿌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오라고. 그러면 산업계, 노동계, 학계, 시민사회가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그 질문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철학적 깊이까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앞에 공론화 과정의 2년을 다 빼먹고 마지막에 나온 백서만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니까 정말 우리가 큰일 났어요. 빨리 합시다. 더 한심한 거는 그 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야 라는 게 한 줄도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후발 추격국일 때는 앞에 늘 길이 있었어요. 미국이 간 길, 일본이 간 길, 독일이 간 길에 있어서 미친 듯이 그 길로 따라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길이 끊기고 광야에 서게 됐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지, 어떻게 가지, 왜 가지를 스스로에게 답을 하고 길을 만들면서 나가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고 베끼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 가보면 그 문틀에 가로로 줄이 이렇게 쭉 많이 꺼져 있어요. 3살 때, 4살 때, 유치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있죠. 그런데 31살 때, 32살 때, 33살 때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국 사회가 이미 선진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GDP만 가지고 이 사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건강한가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넘으면 몸집만 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30이 넘으면 어떤 걸 하냐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허리 둘레를 재죠. 그것과 똑같은 게 이런 거예요. 리처드 윌킨슨 교수의 연구인데요. 수감률, 비만, 정신병, 중독 이런 사회적 지표들을 GDP하고 비교해 보면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요. 부자 나라인데도 비만율이 높고 수감률도 높고 덜 부자 나라지만 지표가 좋기도 하고 기대 수명, 수학률, 문해력, 영아 사망률, 살인율, 수감률, 미성년자 출산율, 사회적 신뢰, 비만율, 정신병, 사회 유동성 같은 사회 후생 지표들을 빈부격차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Y는 X와 같은 놀라운 상관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보건후생 지표로 보면 가장 나쁜 나라에 있는 거죠. 이 지표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왜 코로나 때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지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알고 봤더니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양극화된 두 개의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못 막은 거예요, 코로나를. 그리고 2014년에 OECD에서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리포트를 내면서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라고 밝힙니다. OECD 회원국의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니계수라는 게 이제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겠죠. 이 지니계수하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누적 성장률을 분석툴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니계수가 0.03포인트가 악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5%포인트씩 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OECD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불평등을 빨리 해소하는 국가가 빨리 성장할 거다라고 밝혀요. IMF도 그에 같은 해 리포트를 내놓습니다. OECD 리포트를 보면 소득 불평등 확대가 단일 변수로는 성장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랬고요. IMF는 재분배 정책이 더 높은 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오더라라고 리포트를 내요.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이 가난했던 사람들을 빈곤에서 얼마나 탈출하게 도와줬느냐라는 정책 효과를 묻는 지표예요. OECD 평균이 64.1%인데 대한민국이 19.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세 재정 정책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멕시코, 칠레보다도 못해요. 이건 2012년 기준인데요. 이 데이터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빈곤 탈출률을 안 내놔요. 2016년도 걸로 해도 24.7%밖에 안 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빈곤 격차가 아주 큰데요. 60세 이상을 보면 OECD 평균이 80.8%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노인들은 경제 능력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령대보다 60세 이상이 되면 OECD 평균이 80.8%로 올라갑니다. 한국이 24.1%예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요. 한국의 그 자살률이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1등인데요. 노인 자살률로 보면 80세 이상은 노인 자살률이 2.5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 이렇게 큰 선진국이 됐는데도 계속 GDP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득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빈곤 탈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무리 GDP를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아요. 이건 정말 30 넘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면서 왜 내가 키가 크지 않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교육입니다. 전인교육. 전인교육이라고 하면 지덕체를 고루고루 성장을 시킨다. 성장시키는 걸 돕는다라는 게 전인교육이겠죠. 그럼 한국이 실제로 지덕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를 짚어보고 싶어요. 실질 문맹률, 그러니까 독해율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성인의 실질 문맹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3년도에 세계 22개국에서 15만 명 이상을 방문 면접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막 주입식 암기육을 적성에도 안 맞는 걸 해놓으니까 공부에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피싱 메일 여부 식별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도 최하위예요. 그리고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도 평균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가? 왜 이렇게 피싱 메일에 당하는 피해자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근거가 이거예요.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현대사회에서 덕이란 게 뭘까요? 현대사회에서 덕이란 거는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잘 지내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걸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독일 사회가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을 받아들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 같은 악마가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그 질문이 심각했는가 하면 히틀러는 대단히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요. 또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총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강제수용소에 넣고 사람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고 그런 짓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놀라운 민주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 같은 어마어마한 악마가 태어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제도를 다시 구성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그런 악마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인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전부 보이테르스바흐라는 작은 도시에 모입니다. 거기서 토론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악마가 다시 나오게 하지 않을 수 있지? 라고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합의를 3가지를 합의하는데 그게 보이테르스바흐 협약이에요. 그
전체적인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분별력을 갖고 있고 깨어있는 민주적인 시민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껍데기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정치 교과의 목표가 굉장히 근사한데요. 그거를 보시면 자기 자신의 권리를 알고 가능하면 자기의 이해를 연대적으로 타협할 자세를 갖춘 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이해와 손해를 본 사람의 이해도 고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선권을 주기도 할 줄 아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치 교과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과 적합한 사상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에 참여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사실은 갈등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갈등이 있어야 되냐면 갈등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인식했으면 쉽게 막을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인식하는 능력. 그러니까 왜 갈등을 하는 거야 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필요한 자세. 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독일 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걸 계속 배워요. 근데 우리는 암기에다 주입식이니까 갈등을 푸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으세요? 협상하거나 토론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왜 우리나라 국회는 동물 국회인가 맨날 싸우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 놓고 맨날 시험 쳐서 저 사람을 누르고 네가 올라가라. 어쨌든 네가 싸워서 이기고 올라가야 된다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지 덕에서 덕도 사실은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다.